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데. 대한민국 최고 재벌.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여인이 그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무덤 앞 낯선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단 한마디로 재벌가에 숨겨진 상처를 찔러온 소녀.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 무덤 앞에 나타난 걸까요? 오늘 한국 재벌가를 뒤흔든 충격적인 비밀이 공개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 이곳에 우뚝 서 있는 대저택은 그 자체로 권력의 상징이었죠.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이른 아침, 해숙은 서재 창문 너머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3살이 된 그녀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속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아들 우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청년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양복 바지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해숙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오히려 더욱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우진아,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그 여자와의 결혼은 절대 안 돼. 해숙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아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검은색 한복 치마가 바닥에 닿을 듯 길게 늘어졌고 그 모습은 마치 철벽 같았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예요. 어머님도 만나보시면 분명히. 그만. 해숙의 외침이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금세 주먹을 꽉 쥐어 그 떨림을 숨겼어요. 눈앞에 무릎 꿇은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맨손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그녀에게 감정은 사치였죠. 간호사? 그래, 좋은 직업이지. 하지만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자격은 없어. 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알잖니. 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잖아. 해숙은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겨울 정원의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메마르고 차가웠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남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멸시의 눈초리들.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아들이 평범한 간호사와 결혼한다니요. 어머님, 저는 서연이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우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25살의 청년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니? 사랑이 내 미래를 보장해주니? 해숙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차가운 손끝이 우진의 뺨을 스쳤습니다. 미란이를 만나봐. 서울대 출신의 집안도 좋고 무엇보다 우리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 집 아버지가 얼마나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는지 알잖니. 전 미란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해숙의 눈가에 경련이 일었어요. 그녀는 손을 거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20살의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진과의 결혼식, 비록 작고 소박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서연아, 정말 예쁘다. 동료 간호사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한복을 입은 해숙이 들어왔죠. 그녀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윤서연이죠? 해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우진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진이 보여준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죠. 하지만 사진 속 모습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려 했지만 해숙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난 당신을 며느리로 인정한 적 없어. 해숙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하얀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렸습니다. 지금 당장 이 드레스 벗고 나가. 우진이와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해. 하지만 우진 씨와 저는, 우진이는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했어. 다음 달에 미란이와 결혼식을 올릴 거야. 해숙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우진 씨가 그럴 리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사랑? 그 사랑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해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서연 앞에 던졌어요. 수표가 바닥에 떨어져 하얀 드레스 위에 놓였습니다. 이걸 받고 조용히 사라져. 우진이를 다시는 만나지 마.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금액을 보고 그녀는 손을 떨었어요. 평생 보지 못했던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수표를 찢어버렸죠. 조각난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전 돈 때문에 우진 씨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해숙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어요. 그래, 그럼 더 간단하네. 이 집안에 내 자리는 없어. 영원히. 해숙은 뒤에 서 있던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은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우진 씨와 이야기만이라도. 우진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 그 아이도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지. 해숙의 마지막 말이 서연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서연은 무너져 내릴 듯 비틀거렸어요. 동료들이 그녀를 부축했지만 이미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숙은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우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미란이와 결혼 준비나 해. 해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원망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죽은 듯 메말라 있었습니다. 해숙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우진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전 평생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해숙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죠. 우진은 홀로 남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우진은 미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해숙은 줄에석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 이후 우진의 삶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낮에는 번듯한 재벌 후계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항상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미란과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대기업 회장 딸과 재벌가 아들의 결합, 언론은 세기의 결혼이라며 떠들어댔죠. 하지만 우진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저녁, 우진은 항상 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야근이 있다거나 거래처 접대가 있다거나. 미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그녀 역시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닌 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집에 없는 것이 더 편했죠. 오늘도 늦으시겠네요? 미란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우진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우진은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검은색 세단을 타고 강남의 화려한 저택을 벗어나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진짜 가족이 있었죠. 낡은 아파트 3층,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죠.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우진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를 뒤에서 안았어요. 불룩한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그는 처음으로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 괜찮아요. 우리 아기가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아빠를 기다렸나 봐요. 서연의 말에 우진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중생활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거짓말을 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숨겨야 하는 살. 그것은 그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우진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그의 팔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다은이라고 부르자. 많은 은혜를 받은 아이라는 뜻이야. 서연이 지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진은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그러나 현실은 그의 결심을 비웃듯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미란이 그의 이중 생활을 눈치챈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밤 미란은 우진의 서재에서 서연과 다은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죠?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미란은 한 발 물러서며 조소를 띄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어디로 간 거였군요.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어? 더럽다니. 그들은 내 가족이야. 우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코웃음을 쳤어요. 가족? 호적에도 없는 사생아와 그 엄마가 가족이라고요? 어머님이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라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서재를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미란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그녀는 우진을 협박하며 온갖 요구를 했습니다. 회사 지분, 재산, 그리고 더 많은 권력을. 우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낮에는 미란과 시어머니의 압박을 견뎌야 했고, 밤에는 서연과 다은에게 밝은 얼굴을 보여야 했어요. 그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7일, 비 오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우진은 서연과 다은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고속도로는 빗물로 미끄러웠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미란의 협박, 어머니의 냉대, 그리고 서연과 다은의 미래.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이었어요. 지금 어디예요? 또 그 여자한테 갔다 오는 거죠? 운전 중이야. 끊어. 내일까지 회사 지분 이전 서류에 서명 안 하면 어머님께 모든 걸 말할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앞에서 트럭이 급정거했습니다. 우진은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빗길의 차는 미끄러졌어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병원 영안실 해숙은 아들의 차가운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들이 이렇게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다니.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주체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재계 인사들이 조문을 왔고 미라는 완벽한 미망인 연기를 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해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거짓이라는 것을. 장례가 끝난 후 해숙은 아들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서재 서랍 깊은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사진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우진과 서연, 그리고 어린 아기의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우진의 얼굴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자신이 아들의 행복을 빼앗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를 죽인 거구나. 우진아, 미안하다. 미안해. 그날 이후 해숙은 한 번도 아들의 무덤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너무 무거웠어요. 매년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무덤 근처까지 갔지만 차에서 내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용기를 낸 해숙은 다시 한번 아들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제는 아들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죠. 주름진 손으로 국화를 들고 해숙은 천천히 무덤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었어요. 드디어 아들의 비석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진아, 엄마야. 이제야 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해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석을 쓰다듬으며 오열했어요.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후회와 죄책감이 복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해숙은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거기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분홍색 점퍼를 입고 머리는 양갈래로 묶은 소녀였어요. 그 옆에는 40대 여인이 서 있었는데 그녀 역시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는 여기저기 보풀이 일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국화 몇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해숙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무덤에 다른 사람이 찾아올 리가 없었어요. 우진의 친구들도 이제는 거의 오지 않았고 미라는 장례식 이후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 낯선 모녀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아이가 잘못 본 모양이네요. 여기는 제 아들 무덤이에요. 해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 아빠 무덤 맞아요. 정우진, 아이의 또렷한 목소리에 해숙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우리 우진이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때 아이 옆에 서 있던 여인이 입을 열었어요. 다은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순간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스쳐 지나간 듯한, 하지만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 얼굴이었죠. 다은이는 엄마의 말에 따라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순간 해숙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할머니라니. 이 아이가 왜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누구세요? 당신들이 왜 여기에 있는 거죠? 해숙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전 윤서연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 다은이고요. 윤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십몇 년 전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쫓아냈던 그 여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울며 나갔던 그 간호사. 그녀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었어요. 그것도 딸을 데리고. 당신이 정말 그 윤서연이에요?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다은이는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 할머니가 누구예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다은아, 이분은 아빠를 아는 분이야. 아이는 다시 해숙을 바라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다은이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아이의 눈매, 코, 입술의 모양.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우진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다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은아, 아빠 무덤에 꽃 놓고 인사드리자. 다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국화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꽃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작은 손을 모아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한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오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해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다은이는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저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해요? 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다은이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는 해숙에게 다가가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손이 차가워요. 괜찮으세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해숙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 우진이 어렸을 때의 손과 똑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해숙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다은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저를 정말 사랑했다고.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해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연은 다은이를 불렀습니다. 다은아, 이제 가자. 다은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해숙의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만나요. 저희는 매년 오늘 여기 와요. 아빠 기일이니까요. 서연은 다은이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해숙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서연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우진이 아이인가요? 서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한가요? 어머님은 이미 25년 전에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우진 씨도, 저도, 그리고 이 아이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숙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그녀가 그토록 후회했던 과거가 이제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손녀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묘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흩날렸어요. 다은이는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다은이가 해숙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다은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해숙의 치맛자락을 살짝 잡았어요. 그 조심스러운 손길에 해숙은 몸을 떨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였죠. 손녀라니, 자신에게 손녀가 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가. 할머니, 아빠가 늘 누군가를 그리워했다고 엄마가 말해줬어요. 다은이의 해맑은 목소리가 묘지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해숙은 순간적으로 멈칫했어요. 우진이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손을 뻗다가 주저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아빠가 누구를 그리워했다고 했니? 해숙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다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아빠가 가족을 그리워했다고만 했어요. 우리 모두를 사랑했다고요. 그 순수한 대답에 해숙은 가슴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워온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흔적이 역력했죠.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여기 오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한이 가득했어요. 예전 결혼식장에서 쫓겨났던 그날의 굴욕,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워온 고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해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화난 목소리로 말해요? 다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은 딸을 내려다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다은아, 잠깐만 저기 가서 놀고 있을래? 엄마가 할머니와 이야기할 게 있어. 싫어요. 여기 있을래요. 할머니가 울고 있잖아요. 다은이의 말에 해숙은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주름진 뺨을 타고 내리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73년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을까요?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무덤 옆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우진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해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 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 이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우진 씨는 우리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다은이가 태어난 그 해였죠. 내일도 올 거냐고 물었는데 우진 씨는 꼭 온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지 못했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다은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해숙은 비틀거렸습니다. 아들이 그날도 서연과 다은이를 만나고 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졌어요. 자신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아들은 떳떳하게 가족과 함께 살았을 텐데. 미란이는 알고 있었나요? 해숙의 물음에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우진 씨를 협박했어요. 회사 지분을 넘기라고, 재산을 달라고. 우진 씨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했어요. 그 압박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그분은 나날이 야위어 갔어요. 해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 미란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겉으로는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였는데 속으로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모든 걸 망쳤군요. 해숙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어요. 73세의 노인이, 재벌가 여회장이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서연은 놀란 눈으로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차갑고 냉혹했던 여인이 지금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어떻게 한순간에 용서될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 용서를 구하실 분은 저가 아니에요. 우진 씨예요. 그리고 이미 늦었어요. 서연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무릎 꿇은 할머니를 보고 당황했어요. 아이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무릎이 아프실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에 해숙은 더욱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손녀가, 자신이 버렸던 이 아이가 지금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더욱 죄스러웠습니다. 다은이는 해숙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해숙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우진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사랑의 결실이 이렇게 아름답고 착한 아이로 자라났다는 것을. 다은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너를 이제야 만나서 정말 미안해. 해숙의 진심 어린 사과에 다은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앞으로 자주 만나면 되죠.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은아, 우리 이제 가야 해. 벌써요? 할머니랑 더 있고 싶은데. 다은이의 아쉬운 목소리에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해숙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어머님이 진정으로 후회하신다면 우진 씨 앞에서 참회하세요. 저희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서연은 다은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다은이는 뒤를 돌아보며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 작은 손이 해숙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모녀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해숙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해숙은 홀로 남아 아들의 무덤 앞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시들어가는 국화가 들려 있었고 눈에는 끝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묘지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진아, 내 딸을 만났구나. 정말 예쁜 아이야. 너를 닮아서 착하고 나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다은이는 작은 손으로 국화 한 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의 손은 꽃을 들기에는 너무 작아 보였지만 그 조심스러운 움직임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해숙은 아이가 무덤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자신의 손녀라는 아이가,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아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빠가 여기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다은이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정성스럽게 꽃을 내려놓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경건해서 해숙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다은이와 함께 이곳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빠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7살이 되어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도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왜 아빠가 일찍 떠났는지, 왜 할머니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해왔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쥐어잡을 뿐이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다리에는 힘이 풀려 언제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시선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20년 동안 쌓인 원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다은이에게 증오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진이 원했을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은아, 이제 가자.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은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아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순진무구한 인사에 해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도, 한 번도 돌봐준 적 없는데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욱 죄스럽고 미안했어요. 서연은 딸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빨랐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은이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궁금함이 가득했어요. 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왜 엄마는 이렇게 급하게 가려는 걸까? 해숙은 멀어져가는 모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했어요.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돌처럼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흩날렸고 모녀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어요. 묘지 입구 근처에서 다은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고 다시 할머니 쪽으로 몇 걸음 뛰어왔어요. 서연이 놀라서 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이름을 부를 때가 있었어요. 다은이의 외침에 해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진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니. 그것도 이 아이 앞에서. 해숙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뭐라고 했니? 해숙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다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 이름이랑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꿈속에서요. 서연이 급하게 다가와 다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우진이 죽기 전 며칠 동안 계속 알아누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던 그 시간들. 그때 우진은 정말로 어머니를 불렀었어요. 용서를 구하듯이 간절하게. 다은아, 가자. 늦었어. 서연은 딸을 끌고 가려 했지만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잠깐만. 제발 잠깐만요. 해숙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해숙은 비틀거리며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떨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움직였어요. 그 아이가, 다은이가 정말 우진이 딸이 맞나요? 정말로? 서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조소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한가요? 어머님은 이미 25년 전에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그 차가운 대답에 해숙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자신은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고 강제로 갈라놓았어요. 그 결과 우진은 죽었고 이 아이는 아빠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다은이는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른들의 대화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슬픈 일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슬퍼 보여요. 우리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돼요? 서연은 딸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착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분노와 원망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그 딜레마 속에서 서연은 괴로워했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우진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지금의 다은이와 같은 나이였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해숙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우진의 모습이 다은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다은이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거 나잖아요. 아니다, 아빠구나. 아빠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세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각자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해숙은 후회와 그리움으로, 서연은 분노와 슬픔으로, 다은이는 궁금함과 혼란으로,
묘지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가을 햇살이 비석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한 채 시간만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해숙은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녀가 왜 여기에 온 것일까? 단순히 우진을 추모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동안 몰랐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를 떠난 해숙은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운전기사는 조심스럽게 백미러로 회장님의 얼굴을 살폈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쥐고 있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해숙의 머릿속에는 다은이의 맑은 눈동자가 계속 떠올랐어요. 한 번도 아빠를 본 적 없는 그 아이가 무덤 앞에서 보여준 정성스러운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대저택에 도착한 해숙은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정부들은 일요일이라 모두 쉬고 있었고 넓은 거실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해숙은 서재로 향했어요. 그곳은 우진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곳이었죠. 오래전 젊은 우진이 무릎 꿇고 간청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서재 문을 여는 순간 해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우진이 거기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환영이었습니다. 젊은 우진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간절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서연이를 사랑해요. 해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환청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더욱 선명하게, 더욱 절박하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차갑게 내뱉었던 그 말들이 내 사랑은 가문의 수치야. 간호사 따위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해숙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은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지켰지만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손녀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서재 벽에 걸린 우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 본 다은이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해숙은 사진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아, 내 딸을 만났어. 정말 예쁜 아이더구나. 너를 꼭 빼닮았어. 하지만 그 아이는 아빠 얼굴도 모른 채 자랐구나. 해숙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사진 속 우진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원망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때 반대했냐고. 왜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냐고. 왜 내 딸이 아빠 없이 자라야 했냐고. 거실로 나온 해숙은 술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마시지 않는 위스키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잔에 술을 따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의 고통은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다은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할머니, 아빠는 늘 누군가를 그리워했어요. 그 순수한 목소리에 해숙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빠에 대해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만으로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서연이 임신했을 때 우진이 죽었고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빠가 없었어요. 해숙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우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어요. 7살, 10살, 15살. 성장하는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다은이의 모습과 겹쳐졌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미소가 판박이었어요. 저 아이와 내 아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해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일 뿐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은이가 우진의 딸이라는 것을, 그 닮은 얼굴, 그 맑은 눈빛, 그리고 서연의 존재, 모든 것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해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눈을 감으면 우진의 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다은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두 얼굴이 겹쳐지며 하나가 되었어요. 아버지와 딸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부녀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해숙은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우진의 유품이 보관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몇 가지 물건이 나왔어요. 만년필, 손목시계, 그리고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우진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서연이 임신했다. 내 아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미란이 알고 있고 엄마께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당당하게 내 아이라고 세상에 알리고 싶다. 엄마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내 아이를 보시면 분명 마음이 바뀌실 거야. 그것이 우진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은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다은이는 아빠 얼굴도 모른 채 자라야 했습니다. 미안해, 우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와 내 가족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해숙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다은이었습니다. 아빠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이를 위해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재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해숙은 밤을 새운 피곤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우진과 대화를 나누던 그날도 이런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이사회가 있으신데요. 취소해. 오늘은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야. 해숙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놀란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한 날이었습니다. 회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해숙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서연과 다은이에 대해 알아봐야 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동안 모르고 지낸 세월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기를 든 채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다시 침범하는 것은 아닐까?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이 큰 저택에 혼자 있으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우진이 살아있었다면, 다은이가 이 집에서 자랐다면
얼마나 달랐을까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을 텐데,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을 텐데, 묘지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지만 해숙은 다은이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 나타나는 그 맑은 눈동자, 우진을 빼닮은 그 미소가 계속 떠올랐어요. 한 번도 아빠를 만나지 못한 그 아이가 무덤 앞에서 보여준 정성스러운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해숙은 결심했어요. 아들의 유품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겠다고.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된 우진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노트, 회사 서류들, 그리고 개인 물품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랍 가장 아래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비밀 공간처럼 만들어진 작은 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봉투 하나와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우진의 필체로 엄마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분명 우진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발견한 걸까요? 아니, 어쩌면 우진은 언젠가 자신이 이것을 발견하기를 바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공증된 유언장이었습니다. 해숙은 놀란 눈으로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 정우진은 건강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 모든 재산의 절반은 저와 윤서연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에게 상속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는 제 유일한 혈육입니다. 비록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에는 변호사의 공증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우진이 죽기 얼마 전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이어졌어요. 저는 지금 아내 서미란의 협박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 사생활을 빌미로 회사 지분과 재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서연과 아이를 해치겠다고 위협합니다. 만약 제게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미란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는데 속으로는 우진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다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들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우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만약 이 녹음을 들으신다면 아마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죠. 우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제발 서연과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서연이 임신했어요. 곧 태어날 그 아이는 제 전부입니다. 비록 엄마 앞에서는 미란과 결혼했지만 제 마음은 항상 서연과 함께였어요. 제가 그 아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들을 지켜주세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우진은 미란의 악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해외 비자금 조성,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불법 투자, 그리고 우진을 이용해 저지른 여러 범죄들. 미란은 우진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온갖 불법 행위를 했고 그것을 거부하면 서연과 아이를 해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미란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면 서연의 직장에 찾아가겠다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저는 무서워요. 제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해숙은 녹음기를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우진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며느리가 완벽해 보였기에 아들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녹음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는 엄마가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서연을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우리 아이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미란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 차를 확인하라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불안합니다. 엄마,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발 서연과 아이를 찾아주세요. 그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해숙은 무너져 내렸어요. 우진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란이 무언가를 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정혜숙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일이 있어요. 1시간 후 김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일을 담당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해숙은 유 원장과 녹음기를 건네며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이것들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회장님, 이 유 원장은 완벽하게 공증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녹음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미란 씨는 여러 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진 도련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살인 교사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사실은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다니. 그리고 지금도 떳떳하게 재벌가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조사를 시작하세요. 미란의 모든 것을 파헤쳐 주세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다은이라는 아이를 찾아주세요. 제 손녀예요. 해숙은 다은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묘지에서 만난 일, 서연과의 재회, 그리고 우진을 빼닮은 그 아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아이가 도련님의 딸이었군요. 우진 도련님이 돌아가실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그 아이가 이제 7살이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떠난 후 해숙은 다시 녹음을 들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했어요. 마치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어요. 우진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다는 것을. 그날 밤 해숙은 미란을 불렀습니다. 미란은 여전히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채로. 어머님 부르셨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해숙은 이제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할 이야기가 있어. 해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란은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우아하게 소파에 앉았어요. 우진이가 남긴 것들을 찾았어요. 그 순간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해숙은 유 원장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도 함께.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요? 해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우진 오빠가. 그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모든 걸 알아요. 내가 우진이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다 알아.
해숙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73년 인생에서 가장 분노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그것도 그동안 완벽한 며느리인 척 연기하며 미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어요. 공손하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차가운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그런데 어쩌실 건가요? 증거가 있나요? 우진 오빠는 이미 죽었고 저는 여전히 이 집안의 며느리예요. 미란의 오만한 태도에 해숙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김 변호사가 떠난 후 해숙은 오랜만에 며느리의 행적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라는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로만 보였지만 우진이 남긴 녹음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죠. 해숙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이 회사 관련 서류들 모두 가져와요. 지금 당장. 2시간 후 서재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쌓였습니다. 해숙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재무제표, 완벽해 보이는 계약서들이었죠.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들, 정체불명의 해외 송금 내역들, 그리고 우진의 서명이 있는 수상한 계약서들이었어요. 해숙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우진의 이름을 도용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게 다 뭐야?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미란이 들어왔어요.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제 서류들을 왜 보고 계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공손한 척하지 않았죠. 해숙은 천천히 일어서며 며느리를 마주봤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니? 이 돈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연기했던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야 아셨군요. 참 오래 걸리셨네요, 어머님. 미란의 오만한 태도에 해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어요. 우진이 죽음에도 내가 관여했니? 그 질문에 미란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직접적으로 손을 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밤 우진 오빠가 비 오는 날 운전하기 싫다고 했는데 제가 억지로 나가게 했죠. 그 여자와 아이를 만나러 가는 걸 알면서도요. 해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았어요. 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도 제가 협박했어요. 회사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그 여자와 아이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우진 오빠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갔죠.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며느리가 아들을 그렇게 몰아붙였다니. 그것도 임신한 여자와 갓 태어난 아이를 지키려는 아들을 협박했다니요. 너는 인간이 아니야.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라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인간? 어머님이 하신 일은 인간적이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갈라놓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한 건 누구였죠? 그 말에 해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란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도 우진에게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란의 악행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죠. 그래도 너는 우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어.
그리고 그 아이 다은이를 아빠 없이 자라게 만들었어.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은이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 아이, 호적에도 없는 사생아 말인가요? 그런 아이가 뭐가 중요하죠?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해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그때 해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죠. 회장님,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서미란 씨가 최근 스위스 은행에 거액을 송금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진 도련님 사고 당시 차량 정비 기록도 확인했는데 브레이크 부분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미란을 돌아보니 그녀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증거를 더 확보하세요. 이 여자를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전화를 끊은 해숙은 미란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미란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증거 찾아보세요. 전 이미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했으니까요. 미란이 서재를 나가려는 순간 해숙이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녹음을 남겼어. 내가 한 모든 일을. 그 말에 미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선 그녀의 얼굴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거짓말이겠죠. 들어볼래? 해숙이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우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란이 해외 계좌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홍콩의 엑셀 트레이딩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요. 계좌번호는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해숙이 피했어요. 이제 끝이야. 너의 완벽한 연극은. 미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진짜 모습은 탐욕스럽고 잔인한 여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란은 황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경찰이었습니다. 해숙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것이었어요. 서미란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란은 처음으로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론 카메라들이 그녀를 비췄어요. 완벽했던 재벌가 며느리의 추락이었죠.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는 미란의 체포 소식이 실렸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거액 횡령 혐의로 구속, 숨겨진 비자금의 실체 드러나라는 제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해숙은 서재에서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이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손녀 다은이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우진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지켜야 했습니다. 해숙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정다은 양의 친자 확인과 상속 절차를 시작해 주세요. 그 아이는 제 손녀이고 우진이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해숙은 다시 아들의 무덤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과 다은이가 함께였죠.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어요. 해숙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진아, 엄마야. 이제야 내가 원했던 일을 해냈구나. 미란이는 법의 심판을 받았어. 그리고 다은이, 내 딸을 이제 정식으로 우리 집안 아이로 받아들이려고 해.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참회의 눈물이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다은이가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 순수한 위로에 해숙은 더욱 흐느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무너져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손녀 앞에서는 그저 죄스러운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과거는 잊으시고 앞으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진 씨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먹함이 있었지만 예전의 차가움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해숙은 일어서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다은이를 향해 몸을 숙였어요. 다은아, 이제부터 할머니가 너를 제대로 돌봐줄게.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자. 다은이는 밝게 웃으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해숙의 허리를 감쌌어요. 그 따뜻한 온기에 해숙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후 해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중요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다은이를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절차였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다은 양은 법적으로도 회장님의 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진 도련님의 유언에 따라 상속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것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탁으로 관리해 주세요.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요. 서연도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해숙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받아들였어요. 이제 다은이는 떳떳한 정씨 집안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해숙은 생전 처음으로 손녀의 학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대신 밝은색 옷을 입었어요.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죠.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다은이는 달리기 시합에 나갔어요. 출발선에 선 다은이가 관중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활짝 웃었죠. 다은이 화이팅! 해숙이 손을 흔들며 응원했습니다. 평생 체면과 위엄만 지키던 그녀가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소리로 응원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해숙은 그저 손녀를 응원하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은이는 열심히 뛰었어요. 비록 1등은 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다은이가 숨을 헐떡이며 관중석으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저 열심히 뛰었죠? 그래, 정말 잘했어. 우리 다은이가 최고야. 해숙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땀에 젖은 다은이의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해숙이 직접 준비해온 김밥과 과일들이었어요. 평생 요리를 해본 적 없던 그녀가 손녀를 위해 새벽부터 김밥을 말았던 것이죠. 할머니가 만든 김밥 정말 맛있어요. 다은이의 칭찬에 해숙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도 김밥을 한 입 먹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네요. 서툴러서 모양은 별로지만 정성은 담았어요. 세 사람은 운동장 한쪽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평범한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이었죠. 해숙은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가족 릴레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다은이가 할머니와 엄마에게 함께 나가자고 졸랐어요. 할머니도 뛸 수 있어요? 해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날렸단다.
세 사람은 함께 릴레이에 참가했습니다. 다은이가 먼저 뛰고 서연이 이어받아 뛰었어요. 마지막 주자는 해숙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운동장을 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비록 꼴찌로 들어왔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다은이는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안았어요. 우리가 1등이에요. 제일 재밌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은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해숙은 백미러로 곤히 잠든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옆자리에 서연도 피곤했는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진이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비록 우진은 없지만 그가 남긴 선물인 다은이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섬이란 징역 15년 확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사회면에는 관련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재벌가의 비리와 부패, 그리고 정의의 실현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해숙은 신문을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었어요. 다은이를 올바르게 키우고 우진이 못다한 일들을 대신 해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속죄였습니다. 서재에 걸린 우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해숙은 속삭였습니다. 우진아, 이제야 내가 원했던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다은이를 내 몫까지 사랑하며 키울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해숙은 일어서며 다은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손녀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다은아, 일어났니? 할머니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네, 할머니. 다은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침묵과 외로움만 가득했던 이 집에 찾아온 새로운 생명력이었어요. 해숙은 손녀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죠. 이제 해숙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냉혹한 여회장이 아닌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로서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진이 하늘에서 바라던 모습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다은이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